오늘은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인코더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차원 축소 등을 위해 표현학습 또는 특징학습을 비지도학습의 형태로 학습하는 신경망을 의미합니다. 차원 축소라는 것은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차원을 축소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표현학습 또는 특징학습을 비지도학습의 형태로 학습하는 신경망을 의미합니다. 표현학습 또는 특징학습은 바로 뒷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비지도학습의 형태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어떤 데이터와 레이블이 주어졌던 지도학습과 달리 비지도학습은 데이터 하나만 주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학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학습을 하는 그런 신경망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토인코더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인코더는 입력값 input x가 들어가서 input x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비지도학습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y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input x만 넣으면 똑같이 되기 때문에 굳이 레이블이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비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nput x를 넣어서 그다음에 인코더라는 부분을 거치게 되고요. 그것이 레이턴트 피처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턴트 피처를 다시 디코더라는 부분을 거치게 돼서 똑같은 input x를 뽑아내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한번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인코더와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을 받아서 특징값으로 변환하는 신경망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입력값이 6차원 6개의 노드가 있는 6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6차원의 인풋 값을 다음에 3차원의 레이턴트 피처로 변환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코더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레이턴트 피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신경망 내부에서 추출된 특징적인 값들입니다. 사실 이 오토인코더의 그 목적은 가장 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레이턴트 피처를 뽑아내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인코더와 디코더의 과정을 거쳐서 레이턴트 피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학습하기 위한 그러한 신경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이턴트 피처는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차원의 데이터를 3차원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3개의 노드만 가질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4차원이 될 수도 있고 6차원이 될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원래 데이터의 차원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효과를 봤을 때 차원이 더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줄어드는 것, 원래 차원보다 더 줄어드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 라고 일반적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차원이 더 높은 차원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된 값들을 다시 디코더로 돌리게 되는데 넣어서 그 다음에 input x가 나오게 하는데 이 과정을 왜 할까요 과연? 디코더를 여기 넣는 이유는 요 레이턴트 피처 인코더에 의해서 레이턴트 피처가 나왔는데 그것이 정말로 레이턴트 잠재된 그런 어떤 특징인지 아니면은 그냥 인코더가 막 뽑아낸 그냥 특징인지 임의적인 특징인지 그것을 좀 조정하고 학습시키기 위해서 input x라고 하는 컨디션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코더가 예를 들어 어떤 행동, 결과를 실행하면은 그것이 맞는 결과인지 올바른 결과인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검사하는 절차의 어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같은 차원 혹은 비슷한 차원, 비슷한 구조로 많이 설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토인코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토인코더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살펴보았던 표현학습 또는 특징학습 이런 것들이 무엇이고 차원 축소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어떤 이론하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바로 뒷장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토인코더의 정의에서 언급했던 표현학습 또는 특징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학습은 특징 탐지, 피처 디텍션이나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특징점들을 자동으로 발견하는 시스템적 기법들의 총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징 탐지나 분류를 위해서 그 다음에 특징점들을 자동으로 발견한다 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점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뭐 사람이 어떤 규칙이나 룰을 설정해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뭐 if나 뭐 else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여한 것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발견하는 그런 시스템적 기법들의 총체를 읽었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representation learning은 세 가지 유형,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도학습의 유형과 그다음 비지도학습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의 유형, 그리고 다층 구조의 학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에는 뭐 K-mean clustering, 뭐 PCA, local linear embedding 등이 있고요. 슈퍼바이드 러닝에는 슈퍼바이드 딕셔너리 러닝,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사실 뭐 이게 깊게 쌓으면은 뭐 딥러닝이기 때문에 피처 디텍션 표현학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오토인코더는 여기 다층구조학습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다층구조학습은 말 그대로 다층을 쌓아서 아까 말했지만 이 뉴럴 네트워크는 아마 단층의 어떤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 초기의 뉴럴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층구조는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러한 구조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복잡한 구조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드렸던 특징 학습을 오토인코더에서는 차원 축소를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차원 축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차원의 저주입니다. 차원의 저주라는 것은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측정할 때 저차원 공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차원이 증가할 경우에 기하급수적인 데이터가 요구되는 현상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원이 증가할 경우 기하급수적인 데이터가 요구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1차원에서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3개가 있을 때 여기가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고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고 세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해볼 때 데이터가 이쪽으로 계속 증가하는 방향,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다 라고 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3개의 데이터만으로도 어떤 특징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2차원을 살펴보면은 2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고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고 아니면 뭐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 다섯 번째 데이터 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직선 형태의 특징을 갖는구나 라고 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원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가 찍혀 있을 경우에는 과연 우리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동그랗게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전체를 메꿀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여기 지금 이쪽 안쪽에만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이 안쪽에만 데이터들을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타원형, 나선형으로 이렇게 계속 찍힐 수도 있고요. 직선 형태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대각선 형태로 찍힐 수도 있고. 요 지금 여기 찍혀 있는 요 데이터들만 보고서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2차원에서는 뭐 한 6개, 7개 정도만 있어도 예측이 쉽게 가능했다면 3차원에서는 여기 6개, 7개가 더 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더 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특징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원이 증가할수록 지금 여기는 3차원밖에 증가를 안 했지만 예를 들어 몇백 차원, 만약에 그 정도까지 증가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특징을 찾아내기 어렵게 되고 정말 많은 데이터들, 그만큼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차원의 저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고차원의 데이터의 특징을 보다 더 잘 뽑아내기 위해서 차원 축소를 진행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차원 축소를 해도 문제가 없나 라는 것입니다.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압축을 시켰다, 뽑아냈다라고 한다면 특징을 제대로 뽑아낼 수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들 수 있는데요. 뭐 사실 이런 의문점들이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합니다. 압축을 시킨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로스가 발생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징을 잘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토인코더를 사용할 경우,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차원 축소를 할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가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입니다.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가 뭐냐라고 한다면 고차원의 데이터가 저차원의 다양체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양체, 매니폴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다양체는 기하학적인 유출을 통해서 4차원 이상의 공간을 연구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뭐 점, 직선, 뭐 평면, 원 등의 기하학적 도형의 집합들을
한 개의 공간으로 보았을 때 공간을 말합니다. 이 매니폴드에서 대표적으로 설명되는 게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기 4가 보시면은 회전이 돼 있죠. 이것들을 정말 단순하게 차원으로 추가시킨다면은 이렇게 기울어진 거 하나, 뭐 이렇게 조금 더 조금 이렇게 펴진 거 하나, 똑바르게 된 거 하나, 더 이쪽으로 기울어진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데이터들을 각각의 차원 혹은 뭐 다른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요 어떤 4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의 축, 이쪽 V라는 축이 뭐 회전축이라고 하면은 이쪽이 크기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회전이 이 정도 몇 칸 가고 그 다음에 크기가 몇 칸 가면은 어떤 특정한 4라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 어떤 4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되게 많은 그 회전되고 그다음에 크기가 달라지는 데이터들이 두 가지 차원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